깊은 겨울밤, 강원의 눈 덮인 산골마을. 모든 것이 고요한 듯 보였지만 어느 낡은 오두막에서는 한 남자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 아들은 꿈을 찾아 집을 떠났고 한 아버지는 자존심과 후회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끊어지게 만든 것은 단 한 번의 말다툼.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마음속에 묻어둔 채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오랜 침묵이 깨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사랑, 용서,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깊고 고요한 겨울밤, 강원의 작은 마을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며 마을을 하얗게 물들였다. 집집마다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영희는 굴뚝에서 가늘게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마을 끝자락에 있는 한 낡은 나무집은 고립된 채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김병호 노인이 부엌에 작은 나무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차잔을 잡고 있었지만 손끝마저도 떨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그는 시선을 창밖에 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바깥에서는 눈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고 찬바람은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그의 피부를 스쳤다. 그는 눈길을 들여다보며 지난 10년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들 준호, 김준호가 떠난 이후 병호는 이 고요한 집에서 혼자 살아왔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도시 서울로 가서 꿈을 이루고 싶어 했다. 그러나 병호는 고집스럽게 아들이 마을에 남아 농사를 도우며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길 바랐다. 둘 사이의 갈등은 격렬한 말다툼으로 번졌고 준호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그날 밤의 장면은 여전히 병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아들의 발소리가 문 밖으로 멀어져 가던 소리,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남겨진 침묵이 병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병호는 준호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고집이 옳다고 믿으며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그에게 평생의 후회를 남겼다. 매일 저녁 그는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서울로 찾아가려고 마음먹었지만 병호는 차마 그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준호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난로 위에서 작은 불꽃이 깜빡이며 꺼져갔다. 병호는 손으로 난로의 장작을 더더우며 자신의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려고 애썼다. 그는 벽에 걸린 은색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 팔찌는 준호가 10살 생일 때 병호가 직접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준호야,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있느냐? 병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방 안의 고요함은 다시 찾아왔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똑똑 소리가 들려왔다. 병호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이 늦은 밤, 이 눈 덮인 날씨에 누가 문을 두드릴까? 그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옷은 눈과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저 밤새 몸을 녹일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도 가빴다. 병호는 그녀를 몇 초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연민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방인을 잘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초췌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들어오시오. 하지만 조심하게. 병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문을 열었다. 강원의 겨울밤은 차갑고 적막했다. 눈이 끊임없이 내리며 모든 것을 덮고 바람은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를 흩뿌렸다. 김병호는 난로 옆에 앉아 잠들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2번 울렸다.
병호는 깜짝 놀라며 머리를 들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동안 망설였다. 이 늦은 시간, 이런 혹한 속에 누가 찾아올까? 문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겠지. 그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다 했다. 그러나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번에는 더 급하게 울렸다. 병호는 한 손으로 난로 옆에 있던 긴 나무 지팡이를 잡았다. 최근 마을 근처에 떠도는 외지인들에 대한 소문이 떠올랐다. 도둑이나 사기꾼이 아니길 바라며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과 비로 엉켜 있었다. 눈송이는 그녀의 어깨 위에서 녹아내리며 물방울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잠시 여기 머물 수 있을까요? 너무 추워서 길을 잃었어요. 병호는 그녀를 몇 초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모습은 의심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을 듯 파랗게 질린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을 돌렸다. 들어오시오. 그는 낮고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병호는 문을 닫고 난로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여기 앉아요.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시오. 그는 말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난로 옆에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걷다가 길을 잃어서. 병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그녀가 옷에서 물기를 털어내며 앉아있을 때 병호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그 팔찌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팔찌 어디서 났소? 그는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에 미묘한 당황함이 비쳤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팔찌요? 제가 길에서 주웠어요. 버려진 것 같아서. 병호는 그녀의 대답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이 팔찌는 아들 준호에게 준 것이었다. 준호가 떠나던 날까지도 이 팔찌를 항상 착용하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저는 사실 이 팔찌가 누군가의 것인지 모르고 그냥 주웠어요. 만약 이게 중요한 물건이라면 돌려드릴게요. 병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표정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밤이 깊어지며 병호는 그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녀가 난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그녀를 경계하기보다는 그녀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내 아들의 팔찌를 가지고 있는가? 눈 덮인 강원의 새벽, 김병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바람소리가 한결 잦아들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젯밤 문을 두드리며 나타난 낯선 여자, 그녀가 남긴 미묘한 분위기와 팔찌의 존재가 병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난로 옆에 누워 자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던 그는 마음속에 점점 커지는 의문을 느꼈다. 그녀는 누구이며 왜 자신의 아들의 팔찌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아침이 밝아오며 진실의 서막난로의 불이 약해질 무렵 여자가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결심에 차 있었다. 병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이제 말해보시오. 그 팔찌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게 뭐요? 그녀는 잠시 병호의 눈을 피했다. 손목에 있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이 팔찌는 길에서 주운 것이 아니에요. 병호의 눈이 좁아졌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약간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조용히 말했다. 이 팔찌는
김준호 씨의 것이에요. 그 순간 병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준호의 이름이 메아리 쳤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이름을 지우지 못한 채 그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민아였고 그녀는 서울에서 준호와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준호는 꿈을 품고 서울로 갔지만 도시의 냉혹한 현실은 그의 꿈을 짓밟았다. 그는 친구에게 배신당해 모든 돈을 잃었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준호는 생존을 위해 애써야 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가 팔찌를 팔아야 했던 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팔찌는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는데요. 준호 씨는 늘 그 팔찌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했어요. 병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가슴만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미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편지를 꺼내 병에게 건넸다. 이건 준호 씨가 쓴 편지예요. 하지만 그는 절대 보내지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을까봐. 병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고 준호의 글씨가 눈앞에 펼쳐졌다. 아버지께, 아버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너무 많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는 아버지께 너무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저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저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편지가 끝날 무렵 병호의 눈은 뜨겁게 젖어 있었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미나는 병호가 편지를 읽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보고 더 이상의 말을 할 수 없었다. 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준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주시오. 미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준호 씨는 사실 강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없어서 숲속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어요. 병호는 숨을 멈췄다. 준호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내 아들을 찾아야겠소.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병호를 응원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강원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김병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들의 편지와 정민아의 고백은 병호에게 더 이상 주저할 이유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아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10년 동안의 침묵과 후회는 이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길로 바뀌어야 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서울로 향했다. 미나가 준호가 숨어 지낼 가능성이 있는 몇몇 주소를 적어줬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도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이 그를 짓눌렀다. 서울에 도착한 병호는 자신이 얼마나 낯선 세계에 들어왔는지 깨달았다. 고요한 강원의 마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 분주한 인파, 그리고 거대한 빌딩들은 그를 압도했다. 그러나 병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미다가 적어준 첫 번째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빌라가 늘어선 골목이었다. 병호는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여기 그런 사람 안 삽니다. 실망과 낙담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주소로 향했을 때 그는 낡은 창문 너머로 준호와 닮은 누군가를 본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가 문을 열기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병호는 손을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준호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갈 무렵 병호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박지혜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준호의 옛 연인이었다. 지혜는 병호를 알아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혹시 준호 씨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병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준호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준호 씨는 서울을 떠났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원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는 지금 마을 외곽의 숲속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준호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그러나 왜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병호의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다. 병호는 다시 강원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창밖의 풍경이 눈으로 덮인 산과 들판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그날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준호를 붙잡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기차가 강원의 역에 도착하자 병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곧바로 미나가 알려준 숲속 오두막으로 향했다. 길은 험난했고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아들과의 화해를 위해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두막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병호는 잠시 멈춰 섰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 다가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병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눈물이 그의 눈에 맺혀먹다. 준호야, 이제 집으로 가자.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병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만해라, 준호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더 많은 시간을 잃을 필요는 없다. 그 말에 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병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세월의 아픔을 눈물로 씻어냈다. 그날 밤 병호와 준호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과거의 상처, 서울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둘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눈이 내리던 강원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오두막 안은 따뜻했다. 두 사람의 화해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가족의 사랑과 용서로 만들어진 새로운 내일이었다. 숲속의 길은 깊고 조용했다. 눈이 끝없이 내리고 나뭇가지들은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며 하얀 눈가루를 뿌렸다. 김병호는 두꺼운 코트를 단단히 밤이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손에는 나무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고 발자국은 눈 위에 길게 이어졌다. 오두막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멈춰섰다. 저 멀리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오두막의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불빛이었다. 병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만나게 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오두막 문 앞에 선 병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다. 준호의 얼굴은 한순간 경직되었다. 그의 눈은 병호를 보며 크게 흔들렸다. 병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준호의 얼굴을 천천히 훑으며 아들의 수척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병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없어요. 병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만하자, 준호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더 많은 시간을 잃을 필요는 없다. 준호는 고개를 들며 병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후회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너무 실망시켰어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려워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병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네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네가 돌아오지 않은 지난 10년 동안 나는 매일 밤 너를 기다렸다. 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병호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병호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들을 꼭 안았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병호와 준호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서울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자신이 왜 숨어 지내야 했는지 솔직히 털어놓았다. 병호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려 애썼다.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항상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준호야. 병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네가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오두막 앞에서 병호를 배웅하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병호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준호야, 집은 언제나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오두막을 떠나 눈 덮인 숲길을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원의 하늘은 여전히 희미한 회색빛이었지만 병호와 준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의 화해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용서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다. 강원의 겨울이 점차 끝나가고 있었다. 눈 덮인 들판은 어느덧 얼음이 녹으며 물기를 머금은 대지로 변했고 차갑던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김병호와 그의 아들 김준호는 함께 오랜 시간을 잃었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화해와 용서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따뜻한 아침의 시작, 어느 맑은 아침, 병호는 집 앞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의 앞에서는 준호가 작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준호의 움직임은 부지런하면서도 섬세했고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안도감과 행복이 서려 있었다. 준호야, 거기 구석까지 깨끗이 쓸어야 한다. 병호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병호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고통과 후회 속에서도 마침내 얻은 소중한 순간에 대한 감사였다. 며칠 후 준호는 오랫동안 방치된 집 뒤에 헛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을 작은 자동차 수리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리소 공사를 도우며 병호는 아들에게 말했다. 네가 떠났던 그 시간들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마라.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겁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익숙한 목소리가 집 밖에서 들려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병호와 준호가 동시에 고개를 들자 정민아가 미소를 띠며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있었다. 미나야, 어서 들어와라. 병호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미나는 들어오며 말했다. 준호씨, 수리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준호는 약간 당황한 듯 웃었다. 미나 씨, 당신은 이미 저에게 너무 많은 걸 해줬어요. 이제 제가 당신을 돕는 차례예요. 두 사람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색함을 없애갔다. 병호는 그런 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미나가 준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수리소가 문을 열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병호와 준호를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작은 수리소를 방문했고 준호는 정성스럽게 그들의 차량을 수리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병호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다시는 준호와의 시간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느 저녁 병호는 준호와 미나를 부엌으로 불러 앉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색 팔찌를 꺼내며 말했다. 이 팔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다. 네가 이 팔찌를 다시 우리 집으로 가져왔을 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준호는 팔찌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병호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이 팔찌가 우리 가족의 희망을 지켜주었네요. 이제 저는 절대 그 희망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미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저씨, 준호 씨와 함께 저도 이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병호는 미나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나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의 일부란다. 강원의 봄이 찾아왔다. 들판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병호는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준호와 미나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웃음과 대화를 나누며 수리소 앞에서 나무 벤치를 만드는 중이었다. 이제야 내가 꿈꾸던 집의 모습이다. 병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준호와 미나,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가족의 사랑은 그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눈이 녹고 강원의 대지는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상처와 후회로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사랑과 용서로 녹아내렸습니다. 김병호와 김준호. 이들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과 오해를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준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삶을 재건했고 병호는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이어준 것은 바로 작은 은팔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관계는 회복되고 삶은 빛을 찾습니다. 겨울 팔찌는 맨 단순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눈 덮인 강원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따뜻한 불씨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